이거는 이제 뉴스타파의 보도예요. 이한주 위원장이 30년 동안 부동산 투기 의혹을 했다라고 하는 이 보도. 이 보도는 사실 뭐 저희 뉴탐사 보도가 아니고 타사의 보도고 또 뉴스타파도 나름대로의 언론의 이제 소명 의식을 가지고 보도를 했었던 보도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 많은 아쉬움이 남았고요. 그리고 이 보도를 이렇게 크게 계속 보도를 했어야 될 사안인가 약간 좀 의문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뉴스타파에 보도했던 내용들은 이미 2021년 대선 때 다 보도를 이미 한번 했었던 내용들이에요. 물론 거기서 추가로 더 나갔지만 2021년 이후에 이한주 위원장이 추가로 더 부동산을 뭐 투기한 것도 없고, 그냥 2021년 그 보도될 당시에 보유했었던 부동산을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한 겁니다. 뉴스타파는 부동산 투기를 부인했지만 자신들이 검증해 본 결과 여전히 이한주 위원장은 재건축 아파트를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더라.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제가 보기엔 뭔가 뉴스타파가 이렇게 크게 공직 적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는 팩트로는 그런 정도의 추가적인 팩트를 가지고는 이것은 너무 좀 과한 검증 보도가 아니었나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당한 투자와 투기는 좀 구분이 좀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막 뒤섞여 있어요, 이 보도 안에는. 좀 약간 불편해 보이는 약간의 투자 분명 있긴 있어요. 약간의 해명이 좀 필요해 보이는. 근데 30년 동안 막 투기만 한 것처럼 저렇게 제목을 달아서 보도하는 거는 야 이건 좀 너무 과한 제목 아니냐. 이제 이한주 위원장의 경우는 뭐 글쎄요, 이제 저희는 저렇게 이제 돈이 이제 많지 않아서 모르는데 문제는 저렇게 돈이 생기면 현금이 있으면 저걸 그냥 은행에 그대로 예금 자산으로 쌓아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식을 하던 부동산을 하던. 그런데 이한주 위원장은 주로 부동산을 했던 것 같고 부동산을 할 때는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을 당연히 알아보고 투자를 할 수밖에는 없죠. 그거는 뭐 인지상정인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이제 고위공직자가 된 차원에서는 이렇게 부동산 투기 열풍에 재테크 차원에서 부동산을 이렇게 수집하듯이 투자한 부분들은 당연히 적절치 않고요. 그리고 이한주 위원장도 본인 뉴스타파를 통해서 이것은 적절치 않은 것이고 국민들이 봤을 때 불편하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다시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이죠. 여기도 이제 이한주의 이게 반론이죠.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는. 네.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것들도 실제로 있는 것인데. 실거주 목적보다는 대부분은 다 이 투자 목적으로, 그리고 투자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대부분 투기라고 볼 수 있죠. 원래 관점에서는. 그런데 예를 든다면 뭐 수원 쪽에 이제 상당히 이제 뭐 3채 정도의 이제 아파트를 이제 한 거 있는데 그거는 그 당시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경우 이제 매입을 하면 임대 아파트로 매입을 해서 임대 아파트로 하면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매입을 했다는 건데 이건 그 당시에 정부 시책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따른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들은 돌이켜 보면. 근데 중요한 건 이한주 위원장의 부동산 투기된 문제점들은 지금 보시는 게 2021년도의 보도거든요. 이때 수많은 언론들에서 보도를 이미 했어요. 특별히 이번에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게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당시 이 보도에 책임을 지고 이한주 그 당시 이한주 지금 위원장은 그 당시 대선 캠프에서 내려왔어요. 하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새롭게 드러난 리스크가 아니고 이미 2021년도 대선 때 다 불거졌었던 얘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과거에 뭐 이런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언론에서 이걸 보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과거에 불거졌던 리스크,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알고도 사람을 쓴 거거든요. 오광수 수석하고 경우는 다른 거야. 오광수 수석의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혀 몰랐고 심지어는 이재명 대통령을 속였어요. 그 숨긴 사실을 언론에서 밝혀낸 반면에 이 이한주 위원장의 이 부동산 투기 관련된 보도는 이미 2021년에 대부분 이미 드러났던 거거든요. 이걸 사실상 재탕 보도예요.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유성락 국가안보실장의 경우도 이번에 이제 뉴스타파에서 보니까 이게 한 80억 정도의 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당연히 이제 본인이 이제 실거주 목적 외에 이제 그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부동산, 뭐 상가 등 굉장히 많죠. 그리고 본인이 또 주 러시아 대사로 가 있을 때 재건축 아파트에 이제 투자를 했던 사실도 이제 드러나 있고, 그래서 이제 뉴스타파의 이 보도에 대해서는 좀 양론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이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것만으로 이걸 악마화하는 부분들은 이제는 좀 자제돼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도는 제가 볼 때는 좀 게으른 보도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떤 부동산 투자냐 투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 투자냐 투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불법성이 있는지를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80억 투자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현금, 이거 외교관 재산을 가지고 자산을 가지고는 취득할 수 없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려받은 상속 재산이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 부동산 매입 자금이 우선 정당한 것인지, 또는 이제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에 미공개 정보를 혹시나 취득한 것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발품을 좀 팔면서 보도가 됐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이 보도는 그냥 유성락 그 안보실장이 과거에 공직이 있을 때 신고했었던 그 재산 목록을 가지고 그냥 쭉 단순한 그냥 그 자료 분석에만 사실은 그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뭔가 숨겨진 사실들을 새롭게 들췄다든지, 아니면 명백한 불법성을 밝히지 못했고, 너는 재산이 많으니까 공직자가 될 자기는 좀 부적격해, 이 이상의 메시지가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은. 예. 조금 더 파고 들어갔으면, 이거는 이제 오광수하고는 다르죠. 오광수는 아예 재산을 숨겼잖아요. 예. 그리고 그걸 차명으로 은닉을 해뒀고, 그걸로 편법 대출까지 받았고, 좀 다르죠. 예. 이제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보도입니다. 이 보도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들, 이거는 이제 사실 뭐 공직 검증은 아니긴 하지만은, 김병기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사실 MBC, 다른 데도 아니고 MBC에서 이제 이런 보도를 한 것 때문에 상당히 민주진보 진영 내에 있는 지지자들은 MBC 상당히 원망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보도는 과거 2016년도에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의 부인이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하고 통화했던 녹취록을 가지고 이제 보도를 했었는데, 이 녹취 파일 내용만 보면 상당히 좀 충격적인 내용이긴 해요. 내용만 놓고 보면. 왜냐하면 부인이 국정원 기조실장을 상대로 해서 아들의 그 채용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또 뭐 경력직 채용할 당시에 살짝 다시 이제 구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정원 기조실장을 상대로 해서 취업을 청탁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고, 매우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보도가 나왔을 때 그 김병기,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실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김병기 우리 원내대표의 이제 해명을 보니까, 이 전화 통화를 하게 된 경위가 MBC에서 이제 보도가 안 됐는데, 이 보도한 경위를 보니 일단 아들이 2014년 서류 전형, 그 다음에 필기, 그 다음에 뭐 면접, 또 체력 테스트, 이런 것들을 다 통과했는데 마지막 신원조회에 걸려가지고 탈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은 왜 갑자기 신원조회에 걸렸는지 알지 못했었는데, 나중에 이 국정원에 이제 그 감찰부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알려주기를, 이 김병기가 야당 의원이 되면서 국정원 내에 그 일단의 세력들이 신원조사 합격을 번복하면서 탈락을 시켰다라고 하는 얘기를 귀뜸을 해줬고, 이 얘기를 듣고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사실상 항의하는 전화였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이 MBC 보도에 반영이 좀 됐다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그 얘기를 듣는 시청자들이 조금 더 균형 있는 판단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러지 못했다. 그런데 그것은 꼭 MBC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왜? 김병기 의원이 최초에 MBC에서 그 취재에 왔을 때 반론이 충분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심지어 이제 김병기 통화 당사자인 김병기 의원의 부인은 나는 일체 모르는 일이다. 그런 일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김병기 의원은 이미 감사원이나 국정원 감찰을 통해서 다 해명된 일이라면서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MBC 입장에서는 그 녹취 파일은 명백한 좀 부적절한 취업 청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첫 보도가 나갔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렇게 뒤늦게라도 해명이 이루어졌다면 MBC는 첫 보도에서 본인들이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2차 보도는 저런 식으로 또 비틀었어요. 탈락 사유를 어떻게 알고 경고성 항의 서한까지 보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 MBC 보도가 최초 보도에서 본인들이 반론을 실어주지 못함으로써 균형 있는 보도를 하지 못했고 다만 2차 보도에서는 그날 그 전화는 좀 억울하게 탈락된 아들에 대한 항의성 전화였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래야 균형 있는 판단인데 그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MBC 보도가 사실은 좀 정직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뭐 팩트에 기초한 보도긴 하지만 충분하게 의미 있는 맥락이 이어지는 전체 맥락이 이어지는 보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결국 일부만 따서 보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정원 그 인사 정책의 이제 그 피해자였었던 김병기를 사실상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을 상대로 해서 이제 갑질을 한 것처럼 그렇게 좀 사안의 성격을 좀 변질을 좀 시킨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매우 아쉬움이 남는 보도다. 제가 좀 거들어드리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그 김어준 뉴스공장에 나와서 좀 설명을 좀 자세히 했어요. 이게 지금 뭔가 이 국정원의 어떤 어둠의 세력들이 이 이재명 정부의 개혁 방해하기 위해서 김병기를 찍어가지고 뭔가 시그널을 보낸 거 아니냐. 이거 수 틀리면 나뿐만 아니고도 다른 사람들 자료도 뿌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이나 이게 절대 유출될 수 없는 통화 녹음 자료 이런 것들을 이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좀 분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의미심장합니다. 실제로 지금 국정원 굉장히 지금 그 여러 가지로 좀 당연히 이재명 정부에서 강도 높게 개혁을 할 거거든요. 이거에 지금 그 어떤 이제 저항을 하기 위해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국정원의 어둠의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런 유의 제보가 언론사에 도착하는 것은 아닌지 MBC 기자는 함께 검토를 했었어야 된다. 저널리즘적으로 좀 그런 좀 문제의식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MBC의 보도는 첫 보도는 적어도 물론 김병기 의원이 충분한 해명을 하지 못했고 반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MBC가 전체적인 맥락을 확인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사실 반쪽짜리 보도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에 김병기 의원으로부터 충분한 해명을 들었다고 얘기한다면 나머지 반쪽의 모습을 사실은 온전하게 보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 거꾸로 더 한 번 추가로 김병기 의원의 이제 부도덕성을 부각시키는 탈락 사유를 어떻게 알고 그렇게 항의를 했느냐라고 하는 취지의 보도를 나갔거든요. 사실 이거는 제가 볼 땐 MBC가 초기 보도의 그 프레임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강박증들이 작용했던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지금 이제 세명대를 거쳐가지고 지금 제주도에서 우리 그 언론 이제 후학들을 양성하고 계신 우리 이봉수
교수님. 이봉수 교수님이 이제 늘 이제 진보 언론들을 상대로 하는 얘기가 있는데 진보 언론들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가 어용 콤플렉스예요. 네. 어용 콤플렉스. 이게 뭐냐면 진보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우리는 조중동하고 다르다. 그래서 다른 어떤 언론들보다도 우리는 이 정부를 더 날카롭게 비판 감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네. 어용 언론이라고 하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뉴스타파의 이한주 2021년도에 한번 나왔던 자료들을 다시 리바이벌하는 식의 그리고 유성락 그냥 단순히 이제 부동산이 많다라고 하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이런 보도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어용 컴플렉스에 대한 강박증이 좀 작동이 됐던 게 아닌가. 그리고 하나의 이것은 그냥 뭔가 또 깊이 있게 취재에 들어간 것 같지도 않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뉴스타파답지 않은 보도였어요. 그리고 MBC답지 않은 보도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보 언론들이 이 어용 콤플렉스에서 좀 벗어야 된다. 그리고 때로는 이 진보 언론들에 대한 비판도 정권에 대한 진료도 중요하겠지만 부당한 공격에 맞서 싸우는 또 진보 정권을 또 이렇게 막 물어뜯는 또 이제 뭐 조중동을 비롯한 이 극우 보수 언론들의 이제 공격이 행해질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적극적인 팩트 체크를 하는 사실 노력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진보 언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그렇게 이제 극우 진보 언론들의 보도를 팩트 체크를 한다고 얘기한다면 마치 정부의 대변인 된 듯한, 그러니까 어용 언론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인색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중동의 비판은 내가 참아낼 수 있었는데 경향이나 한겨레의 보도가 굉장히 나를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 잘못이 없는데 그냥 막 물어뜯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비례성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쭉 뭐 저희 오강수 수석에 대한 이제 보도를 시작해가지고 이재명 정부 초기에 있었던 좀 인사 검증 보도를 한번 좀 돌아봤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 뭐 뉴탐사는 무조건 잘했다 뭐 이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그런 비례성 원칙에 비춰서 봤을 때 조금 과하지 않았나를 한번 좀 되돌아보는데 결국 판단은 시청자 분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저희 보도로 인해서 이제 불편함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저도 뭐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제가 뭐 대통령실 입장도 조금 취재를 해서 전달해 드렸지만 뭐 이런 어떤 고위공직자의 인사 검증 언론사로 들어온 제보와 의혹이 있는데 보도를 안 하면 그건 오히려 언론사가 아니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언론관이라는 것을 저희는 다시 확인했고 많은 시청자 여러분도 이재명 정부의 그런 건강한 언론관을 마땅히 격려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 개인적인 견해를 첨언하자면 이건 뉴탐사의 견해는 아니고 그냥 저 개인의 저널리즘적 견해입니다. 당연히 이제 조중동식의 이 정권의 개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헐뜯기식 경마식의 어떤 보도는 당연히 잘못된 것이고요. 우리 시민들이 단단하게 그런 것에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를 지키는 쪽에 서야 하는 것이 언론의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또 한쪽의 극단이 또 있어요. 무조건 찬양하고 아무것도 검증하지 말고 무조건 예스맨이 되는 그런 명비어천가를 부르려고 하는 그런 언론 혹은 유튜버님들 유튜버님들은 근데 언론이 아니니까 그분들과 저희들의 직업은 다르니까 제가 특별히 논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언론사를 지향하는 어떤 분들도 그런 위험한 어떤 논평들을 하시는 것들을 최근에 좀 봤어요. 굉장히 좀 위험하고 그런 양극단을 모두 저는 경계해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소신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취재를 완벽하게 해서 경고음을 울려주는 것이 언론의 할 일이고 또한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 정권을 어떻게든 트집잡고 개혁을 어그러뜨리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언론들의 검은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는 역시 또 그런
한쪽의 다른 극단에서는 역시 또 함께 맞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 강진구 기자님께 또 비례성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아마 이제 저와 비슷한 어떤 견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양극단으로부터의 어떤 균형과 객관,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하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사회가 아직 국난을 극복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도 사실은 아직은 체계가 지금 잡혀있지 않고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도 과거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양쪽이 지금 다 약간은 조금 뭐랄까 조금 정리가 안 돼 있다고 해야 될까요? 판단이 안 선 상태에서 인사는 막 진행이 되고 뭐가 막 착착착 진행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완벽한 지금 롤 모델도 없고 룰도 없고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를 고민할 새도 없이 우리는 국난을 함께 극복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실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뭐 지켜보시는 시민사회도 그렇고 저는 그냥 모두 다 지금 약간의 조금 이제 이 정권 초기에 좀 안타까운 상황들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다시 강조하고 싶은 건 빠르게 이재명 정부는 빠르게 안정될 것이고 그런 체계 속에서 앞으로의 인사들은 네 저는 올바르게 잘 진행될 것이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언론의 건전한 감시와 조언은 계속돼야 된다. 그게 저는 이재명 정부가 우리 시민사회와 언론에 바라는 모습이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언론 지형이 이제 워낙 그 이제 불리한 지형 속에서 이제 진보 정부는 이제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우리 그 민주 진보 진영에 있는 시민들이 진보 언론들의 바라는 바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당연히 그 부당한 이제 이 보수 극우 언론들의 공격에 대해서 이제 진보 언론들이라도 좀 제대로 좀 맞서 싸워줬으면 하는 이제 그런 그 요구와 기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저희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과거 노무현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이 부항이 바위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던 것은 사실은 극우 보수 언론이 아니고 진보 언론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많은 시민단체 지적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제 국정을 펴나가고 또 인사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저희 뉴탐사는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또 맞설 겁니다. 그렇지만 오광수 수석과 같은 그런 문제점들이 드러나면 그 당시는 또 다시 보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검증을 하는 것 자체를 자꾸 죄악시하거나 너무 문턱을 높이거나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검증은 필요한 겁니다. 검증은 필요한 건데 항상 머릿속에 저희가 이 비례성에 대한 원칙들을 감고 그리고 이봉수 교수가 얘기했던 어용 컴플렉스에서는 좀 진보, 어용 언론 컴플렉스, 네. 어용 컴플렉스에서는 좀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비판을 위한 비판, 기계적인 비판, 그런 관성에 의한 비판 이런 것들은 좀 방인이 자제돼야 된다.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그런 원칙들은 또 저희들이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